다이아몬드 저쪽. 우리 당에 보냈다 그래. 한종 경제 대상. 중국 통신 뒤에 이제他是那个韩中经济协会的会长。还没联系上。들으려고. 통일연구원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2번 왔었어요. 2년 전에. 여자 손님이 리더로 왔던 또 허미 현비 중국 이재용 사장님도 현빈 황비 저기는 뭐 시간이 중국에서 왔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정거한 때문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주 평화 포럼에서 주최를 하고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이 세션에 사회를 맡게 된 정덕구 이여자단 사장입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전통적인 양대 축이라고 하는 구미제국의 위축 과정에서 새로운 축의 중심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권력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이렇게 불리면서 질주하는 가운데 그동안 중국 경제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위험론을 상당히 불식시키면서 새롭게 이제 중국이 위협적이다 하는 위협론이 등장하기까지 만들었던 중국의 무길승천 같은 질주가 지금 심각한 도전을 안과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유로 체제의 와해 위험이 있고 위축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고 전망도 아주 불투명하고 미국 경제도 글로벌 위기에서 아주 느린 회복을 보이고 일본도 침체와 좌절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중국도 그 발전 경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그 중국이 5천불 수준의 경제로 진입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는 불가피하게 사회와 만나게 되고 경제적 이슈는 사회적 이슈로 국내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중국은 400m 계주로 말하면 두 번째 바톤 터치 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을 우리는 그 캐피탈리스틱 이코노미와 소셜리스틱 거버넌스의 두 개의 가죽을 바늘로 꿰매서 단순 봉합한 야구공과 같은 중국식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체제로 그동안의 성공 가도를 달려왔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게 딱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한 단어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건 sustainability라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즉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 중국은 굉장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업적을 쌓아오신 우리 세 분, 또 실무적 경험이 많으신 세 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음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 인민대학의 리핑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한 서울대 정치학과의 장달중 교수님께서 그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장래를 점치는 아주 높은 수준의 토론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 장달중 교수님께 박수 한번. 또 아주 훌륭하신 한중 관계에 있어서 경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권순기 선생님으로서 중일한 경제발전협회의 집행회장이시고 중한 기업연합회의 회장을 맡으시고 중국 서부개발 촉진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권순기 선생님이십니다. 리핑 교수님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수학하시고 국경대 인민대에서 오랜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 최근 20여 년간의 중국의 고도 성장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오셨습니다. 좋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리핑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士们，各位女士、各位先生，非常高兴参加这个会。昨天一下飞机，就感觉到了济州岛的美丽，蓝天、白云、碧水，安静祥和。可以说我们在北京呢，每天呢见到的都是大量的人，大量的热情，热情太高了，所以到了济州岛有一个非常好的感觉。我今天呢向大家介绍一下中国经济的发展的状况，目前碰到的问题和机遇，进一步发展的前途。改革开放，特别是加入世贸组织以来，中国经济得到了长足的发展，成为世界上第2大经济体业，对世界经济发展做出了卓越的贡献。中国对全球经济的贡献达到了25%。自上世纪80年代以来，有6亿中国人摆脱了贫困。中国由一个相对与世隔绝的这么一个国家，文化大革命中是这么一个情况，开始融入世界。中国融入了世界经济的一体化。当今的世界，不仅中国离不开世界，世界也离不开中国。在当前的世界经济格局下，不仅讨论亚洲问题，需要讨论中国问题，就是讨论世界经济问题，也必须讨论中国经济问题。我想介绍的第一个问题，就是中国经济为什么20-30年来能够取得这么快的发展？所以取得这么快的发展，第一呢，是产业发展的空间大。换言之，长期的计划经济，加上10年的文化大革命，使中国很穷。中国所以要改革，就是要改变这种穷的面貌。穷，换句话说，什么东西都没有，搞什么都可以。别人搞汽车，我们跟上搞汽车；别人搞电视机，我们跟上搞电视机。所以，产业发展的空间大，是中国经济发展的一个原因。第二个原因呢，改革开放发展的初期，中国的各种生产要素都相对比较丰富，相对比较便宜，劳动力便宜，土地便宜，各种资源便宜，乃至环境也便宜。所以，中国的发展，中国产品在国际上的卖点，主要在于便宜。第三呢，就是改革开放选择的市场经济。中国历史上是自然经济，又搞了40年的计划经济，都是相对低效的一种经济形态。中国选择了市场经济，把人民群众的创造性调动起来，所以这是改革开放的一个功劳。第四呢，中国改革开放初期没有资本，也没有技术，甚至也没有发展经济的人才。中国吸引了大量的外资和人才，特别是东南沿海一带，包括韩国人的投资。韩国人呢，
对中国经济的发展，从这个意义上讲，也做出了贡献。第五呢，是中国的地方政府的 GDP 的竞赛、国内生产总值的竞赛，在无意之间促进了中国经济的发展。这是我讲的中国经济为什么能够长达20-30年的发展。我想讲的第二个问题，中国经济现在存在的问题与机遇，正是这么一种走便宜的发展的路线，一种粗放的经济发展模式，使中国现经济呢发展到今天存在着很多难以逾越、不解决就难以继续发展的问题。主要是以下的问题：第一呢，经济发展模式难以为继，这是中国政府的总理、中国共产党的书记反复强调的，表现在几个方面。一个呢是严重的依靠外需，特别是中国东南沿海一带经济发达的省份，主要靠出口拉动，那么这就非常被动，一旦世界经济受到危机的影响，就马上影响了中国经济的发展。第二是资源环境的压力很大，各种成本都在上升，中国进入了一个高成本的时期，靠以往的便宜，靠以往的劳动力的便宜，靠以往的环境的便宜，已经走不下去了。中国国内广大的人民群众对一些地方政府的引进污染性的项目的发展模式极为反感。发展到今天呢，人民群众对经济发展的质量、对汇聚人民群众、对环境的保护，已经有了越来越高的要求。第三，中国的很多产业依然处在产业链的发展的极端，创新能力不够。如果把产业的发展分作4个阶段的话，第一个阶段是主要靠资源环境的优势去发展，第二个阶段呢，靠引进先进的技术和设备去发展，第三个阶段靠自我创新的能力去发展，第4个阶段呢，靠世界知名品牌去发展。那么中国大量的产业目前还处在第2阶段，世界知名品牌能赶上3星的也很少。第4呢，中国经济的发展严重的失衡。中国经济呢是一个速度型的模式，从中央到地方对经济增长速度很重视，于是呢造成了一系列的失衡。列车前进的太快了，20-30年来一直保持着2位数的增长，难免出现重大的摇摆。首先是呢产业结构的严重失衡。现在呢国内的居民消费价格指数，中国国内的、中国大陆的一直在上涨，为此中央政府几次收紧银根，但它很大程度上不仅仅是一个流动性过剩的问题，还有农产品供给相对短缺的问题。从中央地方政府到地方政府非常重视工业，上了很多的工业的项目，很少有农业的项目。在农业技术不变的情况下，很多农业的土地流失了，很多精壮的劳动力流失了。所以
居民消费品价格指数的上涨，实际上是一个农产品的供给相对短缺的问题，造成了经济发展与社会事业的时候，最显著的保障、最显著的例子，中国世界上第2大经济企业，但是很多的社会公共事业，地方政府重视不够。典型的例子就是校车的例子，中小学学生上学坐的校车经常出事，质量安全问题，还造成什么失衡呢？经济发展和贫富两极分化之间的、城乡之间的分化，一些高收入群体和低收入群体之间的分化，一些行业之间的分化，比如说国有垄断企业和一般的民营企业之间的分化。中国媒体报道，在中国的一个省，操电表的工人工资比一般的白领还要高，因为他们是一个垄断行业。所以呢，中国经济虽然发展取得了巨大的成就，但是由于它本身的最先开始的发展模式，使它不得不带上这样的问题。中国经济在发展过程中呢，必须解决这些问题，这是经济发展模式难以为继。第2个方面的问题是，面对2008年由美国次贷引发的危机，中国政府采取了相对反应过度的救市的政策。这可能是全世界人民都知道的4万亿的紧急投资的救市。那么这个因为经济所以发生危机，本身就是产能过剩了，外需成了问题了。在这么一个情况下呢，采取了一个扩张性的政策，使问题更复杂了，表现为很多重复建设，进一步造成了产能过剩。第2呢，很多地方政府的投资项目追求于大，追求于量丽，追求于吸引人的眼球，所以投资回收本身是一个问题。第3，中国提出了科学发展，提出转变经济发展方式，是“十二五”期间的第12个5年计划的主要的内容。但是呢，4万亿的紧急救市，实际上延缓了中国经济结构的调整，是一个低层次的产能过剩。第4，造成了通货膨胀，不得不实行更为紧缩的经济政策。这些更为紧缩的政策呢，直接冲击到东南沿海一带的一些微小企业的融资问题。第5，在实行4万亿的过程中，事实上存在着一个国进民退的问题，就是国有企业得到了4万亿的大量的份额，加上行政的干预，事实上呢，对民营企业的发展造成了一个相对不那么宽松的环境。这是4万亿投资所带来的问题。第3呢，就是在当今的情况下，最近中国经济呢
特别是一季度的一些数据，国内生产总值在下降，工业产品出厂指数在下降，外贸的订单在下降，经济存在着明显下滑的现象。本身这应当是相对正常的，正常到什么地方呢？因为国际上的经济形势一直没有恢复。第一是国际上的经济形势一直没有恢复。第二呢，你不可能是永远是2位数的增长。第三呢，你处在一个后4万亿的时代，所以经济增长的速度适当的下降，应当是正常的。在这么一种情况下呢，中国政府又进一步提出了稳增长的问题。那么这样的稳增长呢，又加大了财政投入，这样呢，又可能出现一些问题。一个是房地产调控的政策效果能不能坚持下去的问题。第二呢，就是新的投资项目回收期的问题。如果这些不能回收的话，就造成了一个债务问题。所以呢，这是中国政府最近采取的一系列的政策，其中令人担心的。这是我想讲的问题。当然，对于中国这样的发展中国家，不可能没有问题，时时刻刻都有问题。但这和以前的问题不一样，有一种是不发展的问题，有一种是发展的问题。把这种问题解决了，可能就是进一步发展的机遇。从积极的方面理解，它迫使中国政府和中国人民正视这些问题，解决这些问题。我想说的第3个大问题，中国经济的发展的趋势。当然，中国经济呢还会继续发展，原因在于，第一，人均 GDP 国内生产总值还是比较低的，比韩国不知道也低多少啊。第二，中国经济发展不平衡，中部西部有广阔的发展空间。就基础建设而言，也是中部和西部基础建设的空间很大。第三呢，就是我们中国呢，很多的产业都处在产业链的低端，产业提升的空间很大。第四，中国广大的人民群众和知识界当前对改革的呼声很强烈。最近呢，又出台了一系列允许民间资本进入的政策，相信民间资本的大量进入会产生一个公平竞争的环境。那么，所有这些都证明中国经济呢还有着广阔的发展前景。要保证这样的发展前景，从理论上的分析成为现实，应当注意的是，第一呢，要健全市场经济体制，要所有的企业，特别是包括民营企业，包括我们朝鲜族的企业，朝鲜族人办的企业，在中国办的企业，差不多都是中国文件里边所叫的民私营企业，平等的进入，善待民间资本，善待民营经济。中国经济所以能够发展到今天，民营经济的发展做出了卓越的贡献。中国经济下一步要想进一步的发展，要想创新，还得依赖民营经济。第二呢，要相信体制，相信体制的力量比政府的宏观调控更重要。中国老想把计划经济体制和市场经济体制的所有的优点结合在一块儿，但实际上呢，
可能恰恰结合了他们的缺点，总是相信自己宏观调控的能力，过分的相信自己宏观调控的能力，致使中国市场经济体制虽然改革20-30年，目前还不是那么的健全。第三呢，我自己主张，度过目前的困难，不是应当用更加刺激的政策，而是应当借用当年里根的减税的政策，借用当年自由经济学派的弗里德曼的稳定的货币政策的观点。如果一会儿是40%的通货膨胀，一会儿是20%的通货膨胀，让人无所适从，还不如一个稳定的货币政策，哪怕永远都是20%的通货膨胀，政府不要有什么大的动作，可能比有动作的效果更好。总之，中国经济呢，改革开放以来取得了重大的成就，但是也存在着这些问题，这些问题是它固有的发展模式带来的。在这么一种情况下，中国人民认识到要转变经济发展方式，要健全市场经济体制，要推进各方面的改革，包括中央政府放风出来的政治体制改革。有了这么一系列的体制的改革，相信中国经济还会长足的发展。当然，中国经济在发展的过程中，应当向韩国学习。韩国从上一世纪的60年代发展到现在，发展得很好。谢谢在座的各位。우리 레이핑 교수님께서 아주 지난 30년간의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부터 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 이런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체계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은 도처에서 전환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의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새로운 전환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비가 온 후에 여기저기서 싹이 올라오고 있는 죽순과 같이 보인다. 이게 동시다발적인 전환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중국 내부의 약간 불안과 기존 체제나 방향에 대한 이 전환기 관리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앞으로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프랙티스를 대폭 손질해야 할지, 이걸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핑 교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영역이 들어갑니다. 사실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대개 경제학에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은 국민의 욕구 체계가 상향 조정이 돼서 이 불균형 성장에 대한 불만이 분노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이 불만을 분노화하지 않는 기술 내지 기능이 정치력이 아닌가. 그러려고 하면 이걸 담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정치 개혁의 분야까지 손을 대게 되고, 그래서 중국의 체제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압축 고도화라는 단어가
중국에게 딱 맞는 얘기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5초에서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공존합니다. 이게 중국의 현상인데 사실 개발경제학에서 보면 운명적 경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고성장 국가로서 최빈 개도국이 대외 의존형 경제를 오랫동안 쓰고 그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대외 개방과 함께 그 국내 낙후된 부분이 충돌해서 운명적으로 위기에 빠진다 하는 것이 운명적 경로론인데 한국도 사실은 거기에 예외가 아니 있습니다. 이런 그 운명적 경로론에 대해서 중국은 예외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졌던 나라들이 정치 현상을 보이고 험난했던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있는 한국의 성취를 굉장히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국제 정치 질서도 격동하고 세계 정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세계의 지도부가 생길 텐데 세계의 이 거버넌스, 지배구조 하에서 중국이 과연 이런 그 전환기 관리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정치 경제학적인 많은 함의가 좀 도사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그 새로운 국제 정치 리더십의 향배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는 이때에 이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갖고 계신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귀한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장달중 교수님은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육사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특히 중국, 일본, 북한 연구에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장달중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었는데 이 정덕구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감기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5월에 북경에 갔을 때도 중국 갔을 때도 이상하게 감기가 심하세요. 이번 또 이런 여름에 개도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름 감기 개도 안 걸린다는데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런데 감기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어제 올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정덕구 이사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은 인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경제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아시아 정치 경제 거목이었던 버클리 대학의 찰머스 존슨 교수 한 분께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경제 성공 사례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의 경제 발전 문제도 결국은 시작 패턴은 일본의 명추신에서 시작된 경제 성장 패턴이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제 성장 정책의 어떤 한 패턴을 밟고 있고 그 플라잉 기즈의 마지막이 중국에서 월남으로 가서 월남에서 미얀마로 갈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1세대의 플라잉 기즈 패턴이 중국에서 아마 지금 현재 중국이 졸업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리핑 교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비경제학자로서 가장 앞으로 이 중국과 중국의 국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세계에 팔아왔습니다. 또 그 덕분에 세계가 아주 값싼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왔다. 지금까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값싼 제품 덕분에 서방 세계와 이렇게 상호 의존되어 왔던 서로 유익했던 상호 의존의 관계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중국이 이제 아주 값싼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비싼 서방 제품의 수입업자의 위치로 바뀔 것 같다. 이런 이 웨스턴 프로덕트에 대한 이 카스터머 고객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국내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물론이고 중국과 세계 경제 관계에 큰 엄청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12차 5개년 계획에서 금융이라든가 국영기업의 개혁이라든가 휴먼 캐피탈이라든가 테크놀로지 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시적절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정덕구 이사장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정치학자들이 볼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의 하나가 뭐냐면 과연 중국과 같이 위로부터 권위주의적 경제 성장을 한 나라들의 정치적 종착역은 어디냐 하는 것이 세계사적인 관심사입니다. 좀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근대화를 이른바 경제 성장을 달성한 주요 국가들의 패턴을 보면 대개 세 가지 패턴인데 그 하나 패턴이 이제 영리식의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했고 다른 하나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한국 환경을 이룬다. 이미 미국의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거센크로이라는 사람이 이런 후발 주자들의 경제 성장 패턴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주장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학문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베링턴 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링턴 무어는 결국은 위로부터 국가에 의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발전과 병행되지 않을 때 그것은 되게 파시즘적인 형태로 비교하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일본 같은 케이스다. 특히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아주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밑으로부터 아까 정 이사장께서 얘기하셨듯이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사회복지제도만으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불만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중산층이라든가 불주화 계급의 정치적 참여라든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불만을 흡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이 경험한 역사적 현실이고 일본이 경험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여기저기 회의를 가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중국이 비스마르크의 독일과 같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서구 세계의 주요한 카스터머로서의 이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경제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노동 세력의 과격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과격화된 노동 세력을 어떻게 정치권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정덕구 이사장께서 한국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흥미롭게도 아주 과격한 노동 세력의 제도권 진입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확장된 정보산업과 겹치면서 이 과격 세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쿠션할 수 있는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비교적 유혈 없이 큰 충격 없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후발 급속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적 구조적 변화가 국내 정치적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는 게 중요한데 중국은 당연히 권위주의적으로 그리고 타협을 하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에서 나타나는 밑으로부터의 저항 세력의 계급적 성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배계급이 자기들의 권력을 어떻게 다른 세력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위로부터의 양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자면 산업화 과정에서 오는 정치적 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G2가 되건 또 다른 패권 국가의 등장에 의한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는 물론이고 중국 내의 경제 질서 구조 자체의 변화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아시아의 후발 고도 산업 국가들의 성공적인 민주화 과정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면 중국의 경우도 중국과 같은 경쟁적인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로운 민주적 정치적 장대로 향하는 어떤 그 중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관계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정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보면은 그동안 미국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보다 중국 때문에 먹고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아직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그저 한국은 미국의 앞자리, 미국 하는 대로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 변화의 주요한 흐름을 중국 지도부는 아직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하는 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남북 문제가 있거나 또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가 있을 때 중국이 보는 한국은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틀 속에서 한국을 보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여기 중국 계신 분들한테, 중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 평택시에 가면 평택시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주한미 대사와 주한미 사령관이 방문을 했다가 상당히 쇼크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같은 시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주한미군에 관계되는 것은 브리핑 차트 별 불빛이 3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관계된 건 20몇 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시인 경택시에 갔더니 미국에 관한 것은 불빛이 3개밖에 안 나오고 중국에 관한 20몇 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미국 대사와 미국 사령관이 상당히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뭘 얘기하냐? 이미 지평이 한국 내 지평이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중국에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나중에 좀 감사합니다. 영어로 하면 아주 insightful한 굉장히 그 심오한 그런 획을 긋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 벽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권순기 회장께서 이 리팅 교수님의 발제와 우리 장달춘 교수님의 말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大家上午好。今年是中韩建交20周年。至今呢，今天在这美丽的济州岛举办第7届和平与发展论坛。我首先表示真诚的祝贺。这次论坛邀请了中韩两国的经济学者、专业人士，对亚太地区的合作与发展为主题，展开观点、看法和论坛。我认为呢是非常必要的，也是非常有意义的。中国自从改革开放以来，在经济发展上呢是发展非常迅速，非常之快，尤其是中国2001年加入世界大陆提交以后，中国的经济更是飞跃发展。中国已成为世界的第2大经济体，成为世界出口第1、进口第2。在工业方面，大家所介绍，我想介绍了几个数据。中国的钢铁产量呢，世界第1，是世界第2、第3、第4的总和。中国水泥产量呢，也是世界的第1，是世界总产量的1半。中国的煤炭呢，也是世界第1，去年产的是33亿吨，占世界煤炭总产量的也是1半。这个中国的纺产品产量呢，也是世界的第1，每年供世界人民每人4件衣服。但在别的方面呢，也是数字就更多了。所以在中国来说呢，是世界最大的消费国。在农业方面呢，也是一样，在粮食产量和在吃粮上也是世界第1，在产肉和吃肉上也是世界第1。中国呢是每天呢是吃多少头生猪呢？是大概是在500万头以上。每天呢是消耗这个鸡肉是多少呢？是3000万只。所以在中国这个呢是一个巨大的消费国，也是一个市场。这就进一步说明呢，中国经济呢是已经进入了世界的重要的经济体中。要谈论中国呢，刚才李教授也讲了，是中国呢离不开世界，世界也脱离不开中国。所以中国的经济问题是世界所非常关注的，尤其是近邻韩国和日本，因为中国呢是韩国最大的贸易伙伴。去年中韩两国的贸易额呢，已经接近2500亿，今年呢可能要有望说是突破3000亿。韩国是中国的韩国是中国的最大的贸易伙伴，韩国是中国的第3大贸易伙伴，中国是韩国的最大的贸易伙伴，中国呢又是日本的最大贸易伙伴，日本呢是中国的第3大贸易伙伴。刚才咱们中国人民大学著名的经济学教授李一平先生对中国经济的背景、走势和深层次的问题呢，做了3个方面的详细的讲解。
李一平教授呢是中国非常著名的经济学者，他又是我们西部发展促进会的首席学者。中国的宏观经济很多的一些重大问题的事情呢，李一平教授啊经常参与。他在中央的电视台和各报社经常发表他的观点和这个意见。确实是对中国的经济这方面呢是这个研究的非常深刻。所以今天我们难得咱们大家在这里呢能够聆听他的一些讲解。所以我认为呢，李一平教授的这个讲解呢，对韩国，尤其是经济界人士，为同中国更好的经济合作，了解中国呢是难得的机会。李一平教授刚才也讲了，是吧？中国呢，确实是这几十年当中呢，是一直是这个就是发展速度比较快，每年呢，尤其是这10年当中，每年都是10%以上的速度呢去发展。但近几年，我们中国呢也有所调整，今年呢是7.5%的这个有比例要调整下来。这就看出来，目前中国呢不能只强调速度，更强的是质量。过去中国呢确实是以资源、环境和廉价劳动力的代价，这个要求的这个速度。但是这个呢也给中国社会带来了很大的问题。所以在中国呢，最近这个有所调整呢，我认为是也是非常必要的。但中国大家要相信，对改革开放是更加坚定的，因为我不是经济学学者，也不是专家，所以我想把呢宝贵的时间，留给呢这个我们的李一平教授，当面解答呢大家所关心的一些有关想了解经济方面中国了解经济方面的一些问题，所以我想把时间呢留给宝贵的这个时间给李教授上，谢谢大家。권순기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말씀을 모두 주옥 같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지식을 얻고 또 느낌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은 포기가 커진 배추와 같다. 배추 포기는 커졌는데 G2의 규모를 갖을 만큼 커졌는데 배추 속을 이제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중국이 G2의 힘을 가졌지만 아직도 미국과 격차가 크고 그 내용 면에서 볼 때 아직도 그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특히 중국은 불가피하게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자원의 수송을 위해서 대륙 국가에서 해양 국가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불가피하게 미국 서방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중국은 하드파워 국가인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을 봤고 결국 하드파워 국가의 말로를 알기 때문에 이를 소프트파워해서 어떻게 소프트파워 국가로 발전시키느냐가 최대의 과제다. 또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체제에서 시장이 중시되는 체제로 가는데 그러나 시장은 천사일 수도 있지만 악마로 변하기도 하고 정부는 구세주 역할을 하지만 시장에 너무 오래 체류하면 폭군으로 변한다는 격언을 중국에게 가장 필요한 격언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중국의 큰 빌딩이라면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작은 빌딩인데 큰 빌딩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우리 한국은 중국이 이런 전환기 관리의 성공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한국과 공존 공영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은 협력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949년부터 92년까지 약 43년간의 역사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물적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웠지만 인적 공백을 메꾸기에는 20년 세월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적 공백을 메우는데 이런 모임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고 서로 불신의 장벽을 없애고 믿음으로 하는 게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가 중국의 발전과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또 귀담아 들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플로어에서 좋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있으시면 우리 문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중 관계가 잘 발전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지만 앞으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중국은 현재 로우 엔드나 미들 레인지에 포지셔닝되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이엔드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현재 6조 달러 안팎의 GDP가 10조, 15조 달러로 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시장경제의 보다 많은 활성화와 민영화인데 이 부분을 오늘 이병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 제목은 수출시장에서 내수시장으로 바뀌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경제와 민영화를 강조하신 이병 교수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때 메이드 인 저맨이나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저펜처럼 좋아지려면 결국 이 카피 시대에서 하이엔드를 넘어서 오리지널로 가고 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이때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결정적입니다. 특히 민영화 이후에 민영화를 하면 관영기업, 국영기업보다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는 되지만 여전히 탑다운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양방향, 탑다운과 바텀업 이노베이션 그리고 전사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평생학습이 절실한데 아직 중국에서의 직장에서의 평생학습은 한때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이 있는 경제를 선언했던 중국이 직장에서의 평생학습을 언제 국가적 제도와 문화로서 자리 잡으실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는 역시 클린 프로덕션 프로세스와 그를 위한 엔지니어의 투입 그리고 그린 디자인에 대한 특별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자원 낭비를 위한 국가적 정책과 앞서의 가치 창조를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병 교수님, 우리 문국현 의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这个非常感谢你的问题，非常感谢你刚才提出的问题。其实中国人民特别重视和韩国的关系，某种程度上，应当说是特别重视，因为韩国这几年发展的很快，
给中国提供了一个榜样，在亚洲呢，顺利跨越了中等收入陷阱的国家有日本，有韩国，韩国的民主化的道路走得也很好，所以这些呢，都是中国人民应当学习的，因为中国人民呢，也需要解决这么一个问题。讲到中国的制造业是低端的问题，这个中国人也认识到，中国人努力的想解决这个问题，但其实现在呢，似乎还从理论上讲要吸引人才，要创新，但是好多人才还是跑了，创新呢，还是没有一个实质性的进展，连中国人都感到困惑。那中国，我想来想去呢，可能有他教育制度的问题。比如说以色列人，他最擅长于提问题。我曾经把我们大陆中国的朝鲜族人比作以色列人，以色列人靠着一种宗教的精神，靠一种教的精神集合起来这么一个国家，就特别善于提问题。而中国是一个应试教育，而且中国的小孩很苦，从生下来就很苦，现在比过去苦得多。中国很多的大学的教育呢，也是这样，不能与时俱进。所以我经常说的一句话呢，就一个国家不在于有没有教育，而在于有什么样的教育，以及用什么东西教育人，以及把人教育成什么样的人。所以这个教育的问题，行政化、科研体制，最近中共中央政治局讨论了一下科研创新的问题，也是科研资源的分配不公平。所有这些问题呢，中国似乎都认识到了，但是如果不解决官本位的话，不解决泛行政化的问题的话，这个问题都很难从根本上得到解决。而这终于是一个非常艰难的政治体制改革的问题。这是有待于全方位的改革。另外讲到民营经济的问题，我非常赞同你的观点。我认为中国最善于创新的可能就是民营经济了。全世界中国把它叫做民私营经济。全世界的市场经济国家呢，基本上按照中国的这个说法都是民私营经济。而中国经济发达地区呢，也基本上都是民私营经济。最活跃的中国的朝鲜族企业家呢，也基本上都是民私营经济。但是民私营经济在中国的发展，它叫做非公经济。中国有一个很有意思的提法，叫社会主义的基本经济制度。这就是一些问题是作为学者也只能说一说。中国的学者也有两种，叫做什么呢？以公有制为主体的多种经济成分共同发展的这么一种企业。最近呢，我和全国政协副主席、全国工商联主席黄孟福呢是这个工商联管什么呢？就联系民私营经济的。这个全国工商联主席呢，黄孟福感觉到一个非常深刻的问题：中国民营经济呢都是一颗红心两种准备，一颗红心呢就是为祖国的建设做贡献。两种准备呢，如果感觉到不安全的话就跑了，这对中国来说是非常尴尬的。他认为18大应当有所突破，突破一下是什么呢？把民私营经济这一部分能不能说成一个公有的，或者社会所有制，或者混合所有制，使它接近中国共产党的文件是认同公有制。当然，中国共产党的事儿也很大程度上不是我们说的能算的。就是连中国的学者，就中国应当说现在进步的多了，跟以前比，不能跟韩国比，也不能跟美国比，跟以前比，你起码可以有各种各样的意见说出来，是吧？那么，他说呢，能不能把这民私营经济的东西也说成一个混合所有制，说成一个社会所有制，说成一个接近公有制的，让党的文件上以公有制为主体的那个文件能够把民私营经济包括在里面。他确实是用心良苦。我跟着他一块儿去调研了，他叫到上海的最大的民营企业家座谈，
浙江的最大的民营企业家座谈，江苏的民营企业家最大的座谈，那些最大的民营企业家很多的股份已经相当的分化了。但是全珍珠在这进行教研的时候，在北京的学者里边，包括在中国人民大学也进行教研。有的学者就特别反对全珍珠，这个不是全珍珠了，黄孟夫的这个观点，这么一种做法。他认为那个公有制为东西都是写好了，都说好了，没什么可以讨论。紧接着，《人民日报》中国共产党的机关报发了3篇评论。3篇评论呢，就是要这个社会主义的基本经济制度，还是公有制为主体，还是多种经济成为共同发展。紧接着呢，胡锦涛在中央政治局的一次学习的会上，又重申了社会主义基本经济制度。也就是说，他们是肯定这个东西的。但黄孟夫认为这个东西存在着很多的问题，想把它修改和完善。我都不知道，看不出来他们最后博弈的结果。反正他们现在忙着换届。地方政府的这个中国的经济增长速度降下来了，还有除了经济方面的原因之外，还有地方政府在换届，没人着急搞这个事儿了，新上来的还不知道怎么搞，旧的等着换届，新的等着接班，没人等着怎么去搞这个事情，所以中央政府呢现在也在搞这个事儿。也麻烦很多，又出来薄熙来的事情，所以麻烦很多，都先换届吧。所有的事情，我都不知道他们怎么想的。我想的是，应当发展民营经济，应当进行政治体制改革。因为作为一个政治体制，是和市场经济本身相适应的。你不能这儿变了，你那儿不变，是吧？那至于怎么变呢？中国肯定有中国的特色了，因为中国毕竟还不同于欧美，也不同于德国和日本。但是作为一个你整个经济体制这个经济结构要现代化的话，你政治结构不可能不现代，逻辑上是这么一回事。好，谢谢。예, 맞습니다. 아침 시간에 참 너무도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무역을 한 50년 해왔고 또 우리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은 한국 수입업 협회라고 코리아 임포터스 아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80% 가까이 우리 협회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 저는 한중 친선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우리 협회 부회장을 대동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귀중한 얘기 중에 아주 깜짝 놀랄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국하고 거래하기 전에는 미국 일변도여서 저도 대통령 상도 미국 일변도로 많이 일을 했다면서 받기도 했지만은 이제 중국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는 아까 우리 정덕 선생 말따나 이런 중국 일변도로 하는 사실을 중국은 알고는 있는지 우리 딴에는 중국이 이웃이니까 상당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수입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 상사중재위원회 위원입니다. 아비트레이터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상품들이 정말 파이널 인스펙션을 제대로 하고 들어왔는지 의심할 정도로 물건이 무역의식이 잘 안 돼 있다 이거죠. 저는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무역 상품을 수출할 적에 수출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해가지고 수출 개념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기다, 나라의 권위를 세우는 거다 해가지고 상당한 애국의식을 가지고 상품을 수출했는데 중국의 수입품을 저는 현재 원료를 수입하고 있지만은 그 하차해가지고 물건을 흩어진 거 보면은 이게 상품이 도대체 이게 이렇게 우리 상사중재위원회도 이런 클레임이 걸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중국 측에 서서 이 답변을 하려고 해도 정말 정부기관에서 뭔가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책임의식을 심어가지고
중국다운 상품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지금 지역이 그 연해주 쪽은 아주 연변 상해를 비롯한 쪽은 이제 고도 성장이 되어가지고 이건 뭐 미국, 한국보다 더 비싼 인건비와 변호사들, 노조 이렇게 성장이 돼서 저도 중국 대사관에 가끔 불려가가지고 저 중국의 오지에 빨리 좀 투자하도록 해달라. 뭐 중국 그쪽에서 성장도 오고 뭐 부성장도 와서 오찬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거기에 길 내가지고 가서 장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 한국의 경영자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필요로 하다. 때로는 너무도 지나친 강압적인 그런 그 모습에 제 자신도 중국 편에서 뭘 얘기하려도 아픔이 있다. 이런 겁니다. 또 미안하지만은 정말 아까 선생님께서 경제 개혁이 더 발전되어야 된다. 정치 경제 개혁 아까도 뭐 우리 얘기하셨지만 이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정치 개혁이 어디로 갈 겁니까? 새로운 자본주의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나오지만은 중국이 한번 그런 모델을 좀 만들 그런 용의는 없는지 우리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자, 이 문제에 그 김창송 회장님 세 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우리 권순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선생님. 예, 권순기. 刚才네, 김창송 회장님. 김창송 회장께서 질문했는데 刚才那个金先生他提出了几个问题，我想这个事情呢，我想也是咱们中国也是非常关注的事情，因为中国已经成为是一个贸易大国，和各国的贸易当中呢，确实是一个这个信誉是非常重要。中国过去呢都是一个计划经济体制，所以都是以国内都是一个分配制的。但现在随着走向世界以后呢，和各国就是紧密的这种贸易制的这个交往，而且呢成为是世界最大的贸易国。那么中韩之间的贸易呢，这几年的发展呢是非常快，但是也出现了不少问题。这些问题呢也是发展当中也是可能也确实避免不了的问题，但是逐步的也是应该改进的问题。因为我在中日韩经济发展协会，原先我们前身呢是中韩经济发展协会，所以和韩国的商界接触的非常多。所以中国出口、韩国进口，还有中韩之间的经济合作，这边出现的问题呢，找到我们协会的也非常之多。今天在座的呢，这个我还有一个很好的朋友，那个原先韩国贸易协会的高长，原先是北京的首席代表，他也亲自感受过。我们在北京的时候呢，也经常一起呢，也就是研讨这些事情，也在一起呢解决中韩之间的一些贸易纠纷。贸易纠纷主要就是一个什么呢？就是一个信誉问题所以这里头呢，中国呢，现在已经和过去呢也有大的提高了所以这个之所以中韩之间的贸易额能达到2000多亿美金呢，这说明呢已经是改善了很多。在这个问题上呢，中国呢现在也是对信誉问题，对这个各个方面的这些问题呢，现在也是国际化。所以在各个领域各个教育等各个方面呢，也确实是有大量的。但是呢，中国原先的国有经济，现在很多呢，首先民营经济以后呢，还不太完善。民营经济呢，它有它的一个优越的一个方面，也有它的一个优势方面，它呢，但是呢，也有一个呢还有一个不完善的一面。刚才李教授也讲了，这个有些事情呢，也是中国的这个体制问题。还有一些
各个方面的一个这个行政手段问题等等问题呢，确实是中国出现一些贸易出口方面确实存在一些事情。但是中国现在呢，这种政治体制改革的同时呢，也是在经济体制也在改革，所以政府呢，不是完全是以政治、行政各个方面的干预，逐步呢以市场经济市场来这个调整。所以我想呢，今后呢可能是逐步的会调整过来的。相信呢，中韩之间的这个经济贸易更加更加完善，更加活跃。我想呢发展呢更快。谢谢大家。 맞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고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다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도 한다 보니까 이것으로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유경쟁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라는 것이 질적 고도화의 길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뒤지면 중국 물건이 안 팔릴 테니까 중국의 비단 장사 왕서방들께서 얼마나 앞으로 품질과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겠나. 이 경쟁 자유시장 경제 여러 가지 정책이 국회의원도 열림하셨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관료로서 학부에도 노력을 하셔서 지금 현재 미어재단, 공보가 재단입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사장을 맡아서 중국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인의 본심이죠. 책도 내시고 해서 오늘 중국의 세션을 이렇게 맡아서 해주셨는데 정말 잘 해주셨고요. 또 자세한 소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저서를 이 미어재단에서 내셨고 해서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병 교수님과 이런 유대를 맺어서 장달중 교수님 또 이 권성기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오늘 이 세션에 모시게 된 것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일본 분들이 오늘 모두 오시기 때문에 한중 이번 주 세션은 중국의 이 경제를 연구하는 이런 세션을 하나 가졌고 다음에 또 우리 한국 경제를 세션은 어윤대 국민 지금 KB 지주회사의 회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 경제를 대신해서 하시게 되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일본에는 동경대 총장을 지내시고 지금 현재 미쓰비시 경제연구소 이사장을 지내신 분이 오셔서 아주 큰 관리들을 가지고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석우 기재부 장관께서 에너지 경제 교사를 아주 중요한 세션을 4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다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프닝 세션도 있고 근데 내일까지 연속되니까 다 좀 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세션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박수 하시고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기 저 앞에 나오셔서 사진 하나 찍어서 결혼식에 다 모시고 가요. 아 지금 가셔야 돼요. 그럼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뵙시면 됩니다.
해봐. 네네. 전원 끄고 다 이제 연장이 있으니까 빼서 뭐야 저쪽에서 온라인 말고 우리 마이크만 내려놓고 캠을 바꾸면 다시 올라가요. 저 스크린 잠시만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한 5분 걸릴 텐데. 예.